나는 올해 65이다. 평생을 한 남자와 살았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며 3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시간 내내 나는 혼자였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내리지도 않았고, 외도도 없었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다. 다만 무심했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TV 앞에 앉아 있거나 잠만 잤다. 병원에 가도 혼자였고, 장을 봐도 혼자였고, 밤에 아파도 혼자였다.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처음엔 참았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았다. 10년, 20년 그렇게 참았다. 큰애가 결혼하고 둘째가 취직해서 독립하고 막내까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갑자기 텅 빈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더는 버틸 이유가 없다는 걸. 이혼을 꺼냈을 때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은 결국 도장을 찍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모두 놀랐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빈집은 너무 조용했다.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장바구니 무게만 늘어났다. 자유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이혼 직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일부로 전세를 얻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햇빛은 잘 들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결혼은 25에 했다. 중매로 만난 남자는 성실해 보였다. 부모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신혼 첫날부터 남편은 말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고, TV를 봐도 말이 없고, 잠들 때도 말이 없었다. 처음엔 부끄러운가 보다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이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셋째까지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이들 학교 일도 병원 일도 집안일도 모두 내 몫이었다. 남편은 돈만 벌어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혔다.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다. 검사를 받고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자고 있었다. 아침에 말했다. 어제 병원 갔었어.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그뿐이었다. 병원 대기실 형광등의 윙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혼자 앉아 있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의 차가움도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 곁에 있어도 나는 혼자라는 걸.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큰애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고 막내는 유치원에 다닐 때였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랐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하나둘 집을 나갔다. 큰애가 결혼하고 둘째가 타지로 취직하고 막내까지 독립했을 때 집은 다시 둘만 남았다. 비어있는 식탁에 찬 기운이 느껴졌다.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갔다. 매일이 그랬다. 아무 말도 없는 저녁. 아무 관심도 없는 주말.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닌 시간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아무 기억도, 아무 감정도. 그 생각이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었다. 30년을 참았다. 30년이 갑자기일 수 있나?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서류를 준비했고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다. 새벽 엘리베이터의 진동을 느끼며 이삿짐을 날랐다. 원룸은 작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었다. 짐을 풀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자유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저녁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외로움의 무게였다. 같이 살 때도 외로웠지만 그땐 적어도 누군가 있다는 위안이 있었다. 지금은 진짜로 혼자였다. 비 오는 날 현관 매트 냄새를 맡으며 신발을 벗을 때 그 외로움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깨달았다.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진짜 혼자가 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라는 걸. 이혼 후 처음 맞은 달. 통장을 확인하며 계산을 해봤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예측할 수 없었다.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의 일부는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 검소하게 살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예전처럼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다가 멈췄다. 가격표를 하나씩 확인했다. 채소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의 미끈한 촉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저축은 빠르게 줄었다. 월세가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만으로도 빠듯했다. 옷은 사지 않았고 외식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줄였다. 그래도 돈은 줄어들었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다. 형광등의 윙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주변엔 나처럼 혼자 온 노인들이 많았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사는 검사를 권했고 나는 비용을 물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프면 어쩔 수 없었다. 검사를 받았다. 약을 처방받고 약국으로 갔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다. 한 달치 약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약봉지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약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 돈이 없으면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다. 물건을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다. 하지만 병원에 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졌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어느 날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큰애는 바쁜 목소리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는 끊겼다. 며칠 뒤 둘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즘 괜찮냐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고 썼다. 답장은 다음 날 왔다. 자기도 잘 지내는데 바쁘다는 내용이었다. 짧은 답장이었다. 막내에게도 연락했다. 사실 부탁을 하려고 했다. 당장 급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막내가 먼저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워.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바빴다. 큰애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고, 둘째는 직장일로 지쳐 있고, 막내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 여유가 없었다. 모두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건 별개였다. 우편함 속 마른 종이 냄새를 맡으며 고지서를 꺼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매달 나가는 돈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계산해 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다.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조건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어떤 조건인지 물으니 설명이 복잡했다. 이것저것 기준이 있고 증명할 서류도 많았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준비하려다가 포기했다. 너무 복잡했고 혼자 하기엔 벅찼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혼은 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돈은 있지만 부족했다. 아이들은 있지만 멀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도움은 받기 어려웠다. 어느 날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가 혼자라 더 단단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단단함은 내가 원한 이름이 아니라고. 친구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단해 보이는 건 단단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였다. 무너지면 끝이니까. 그래서 버티는 것뿐이었다. 빨래 건조대 사이 햇빛 결을 보며 옷을 걷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자도 혼자, 아파도 혼자. 모든 게 혼자였다. 집 안을 돌아보며 앞으로를 계산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늘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큰 돈이 들면 어디서 구해야 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완전히 혼자 사는 방법도 있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자유롭지만 피곤할 것 같았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외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었다. 제도를 이용하거나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 번거롭지만 완충 장치는 될 것 같았다. 급할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안도감도 있을 것 같았다. 공동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것.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두렵기도 했다.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다.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다. 선택해야 했다. 그땐 몰랐다.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옷일 줄은. 어느 날 동사무소에 다시 갔다. 지원제도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했다.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고 물으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설명했다. 서류가 빠졌고 형식도 안 맞는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다음이라니. 나는 집에서 2시간을 들여 서류를 준비했다.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 그런데 다시 오라고 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지금 여기서 고칠 수는 없냐고 다시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창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지를 건넸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 그냥 버티고 싶을 뿐인데.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눈물 자국이 식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정확히 뭘 바꿔야 할지는 몰랐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나는 내 상황을 다시 들여다봤다.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야 했다. 가진 건 전세 보증금이 묶인 집 한 채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 그리고 65살의 몸. 없는 건 안정적인 수입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여력,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했다. 완전히 혼자 사는 길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것.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내 몫이었다. 아플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판단이 흐려질 때, 그럴 때마다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지금도 버거운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두려웠다. 최소한의 외부 도움을 받는 길도 있었다. 제도를 이용하거나 가끔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 번거롭고 서류도 복잡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급할 때 완충 장치는 될 것 같았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것보단 나았다. 장기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방법 같았다. 공동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길도 있었다.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정 프로그램 같은 곳. 사람들을 만나면 외로움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정보도 얻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무리에 끼는 건 용기가 필요했다. 괜히 갔다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각각의 선택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완전히 혼자 사는 나,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나,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외부 도움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공동체에도 발을 담가 보기로 했다. 한꺼번에 많은 걸 바꿀 수는 없었다. 천천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두 가지를 선택했다. 첫째, 지원 제도를 다시 알아보기로 했다. 복잡하고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으니까. 둘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였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우울해졌다. 그걸 끊어내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언제 다칠지, 언제 아플지, 언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럴 때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였다. 완전히 혼자 살면 자유롭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게 뻔했다. 지금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만들어두면 앞으로 더 나이 들었을 때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대가는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상처받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다. 그래도 감수하기로 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결심한 뒤 조금씩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셨다. 작은 루틴이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다. 식사도 조금씩 신경 썼다. 대충 먹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했다. 밥과 국, 반찬 한두 가지. 혼자 먹어도 상을 차리면 기분이 달라졌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처음 가는 날은 긴장됐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첫날은 그냥 구경만 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자 돌아왔다. 두 번째 가는 날은 조금 나아졌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왔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할머니는 여기 자주 오라고 괜찮은 곳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갔을 때는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따라했다. 나도 따라 해봤다. 몸이 뻐근했지만 움직이고 나니 조금 개운했다. 한 달쯤 지나자 복지관에 가는 게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는 얼굴이 생겼다.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생겼다. 여전히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 바뀌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부담을 줄였다. 도움을 청하기보단 그냥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아이들도 편하게 답장을 보냈다. 예전보다 대화가 가벼워졌다. 지원제도 서류도 다시 준비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자기도 신청했다며 정보를 알려줬다.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혼자 할 때보단 훨씬 수월했다. 서류를 다시 들고 동사무소에 갔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건넸고 직원은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통과됐다. 접수가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힘들었다. 하지만 예전보단 나았다. 조금씩이라도 방향이 생긴 것 같았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봤다. 오늘은 뭘 했나? 복지관에 가서 체조를 했고, 장을 봤고, 저녁을 먹었고, 설거지를 했다. 별것 아닌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루였다.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고요한 집 안에서 그 외로움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진 않았다. 방향 있는 고독이랄까. 외롭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돌이켜보면 황혼이혼 이후의 삶은 예상과 달랐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먼저 왔다. 골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짐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도 있었다. 혼자 산다는 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 최소한의 도움을 청하고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루틴을 지키는 것. 그게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남깁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통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십시오. 돈은 예고 없이 나가니까요. 병원과 상담 일정은 월 단위로 미리 예약하십시오. 아플 때 급하게 움직이는 건 힘듭니다.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가족과 도움의 기준선을 합의하십시오. 어디까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어디까지 혼자 해결할 건지 명확히 해두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혼자 할 일과 도움을 청할 일을 분류하십시오.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본 식사, 수면, 운동 루틴을 고정하십시오. 작은 루틴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제도와 서비스 절차를 메모로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절차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에 수월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밖으로 나가든 사람을 만나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혼자가 된 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밤입니까? 아침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까? 그 순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준선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혼자 버티고 어디부터 손을 내밉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건넜다면 내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